안녕하세요. 제 이름은요, 안영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내년 10월까지 민법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대충 나와요. 저는 강의를 제가 한 2002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넘었죠, 그죠? 공인중개사 강의를 2002년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뭐 제 강의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월이 이제 기초 강의잖아요.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의 민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바닥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진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들으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시작이니까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한 1월 달 되면은 이제 큰 강의실 있죠? 거기 뭐 거의 차다시피 많아져요. 그때는 수업 중간에 질문을 못 받아요. 너무 많으신 얘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셔도 상관없고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첫 강의니까 좀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하고 2차로 나뉘잖아요, 그죠? 근데 1차 과목이 민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 개론 요 두 과목이고요. 평균 몇 점이면 합격이죠? 60점을 넘으면 합격이고, 둘 중에 꽈락 40점 이하가 없으면 되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출제 경향은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만 하시면 되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석 안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결석 안 하시고 꾸준히 시험 볼 때까지 다니시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환불해 드릴 약속도 있어요. 결석 안 했는데 난 결석도 한 번 하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제 개인 돈으로 환불해 드릴 용의가 있을 정도로 빠지시만 않으시면 무조건 뭐예요?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60점이다 막 80점이다 이런 거는 해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개인 뭐 자질이나 뭐 또는 뭐 성격 이런 것 때문에. 근데 60점이라는 점수는 누구든지 뭐 하면요, 노력하면 다 맞을 수 있는 점수니까요. 한번 빠지지 마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시작할 때 공부할 때 주의사항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왜 이래? 공부하실 때 처음에 조심할 게 급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 막 의욕이 넘치잖아요. 내가 내년에는 무조건 합격한다. 그래가지고는 막 급해. 그래가지고 막 책도 빨리 봐야 되고 문제도 빨리 풀어봐야 되고 막 이러면은 이게 지쳐요.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일종의 뭐죠?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너무 초반에 막 피치를 올리시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막 뭐랄까요? 지치셔가지고 이 공부하는 양이 이게 줄어들면서 여름 됐을 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시간이 가면서 차근차근 뭐 하셔야 돼요? 피치를 먼저 올리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뭐 또 솔직히 뭐 너무 의문인 것 같은데 재미를 좀 느끼셔야 돼. 재미.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노력하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요. 노력하는 사람은 재밌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항상 누가 가장 우월하냐면 재미있어 하는 분들이 가장 뭐예요? 우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실 때
너무 그냥 막 어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이거를 막 이 왼수 같은 그지 같은 거 왜 시작했는지 몰라 막 이러지 마시고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지시고 하나를 이렇게 알 때마다 이렇게 재밌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외람된 말이지만 저를 조금 이뻐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비록 배불뜨기 아저씨고 못생겼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죠. 그 선생이 이쁘면 그 과목 재밌잖아요.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 뭐예요? 열심히 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진짜 실제로 IQ가 60인 친구가 있었어요. 실제 IQ가 60.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년 동안 같은 반이어가지고 친해가지고 그 집 놀러도 가고 그랬는데 그 어머님은 얘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기를 바라세요. 정상적으로 별 문제 없이. 그러니까 뭐 얘가 뭐 대학을 간다거나 이런 건 생각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되게 성실한 친구인데 해도 안 되는데 이제 그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서 지리 선생님만 여자분이었어요. 다 남자 선생님이었고. 근데 얘가 지리 선생님한테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로지 고3인데 지리 공부만 해 얘는. 오로지 뭐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이런 것도 안 해. 오로지 그냥 온통 뭐예요? 지리 공부만. 그래가지고 얘가 지리 공부해가지고 수능 못 받고 우를 받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뭐예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조금 예뻐하시고 지겨워하지 마시고 재밌게 접근하시면 충분히 뭐죠?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민법을 공부하실 때 암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암기하지 마셔야 된다 그랬죠. 민법은 암기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민법은 우리가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사람 사는 얘기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계속 접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해를 안다고 단순히 뭐 해버리면요, 암기해버리면 나중에 외운 거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뭐예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하면 문제 풀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제가 나중에 임박해 가지고는 요런 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외워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나중에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를 알았을 때 외우는 거지.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는 거는 뭐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특히 우리가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특히 봄까지는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안 푸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도 급하다는 거하고 연관되는데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는데 다 틀려요. 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또 외워요. 외우면은 또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도 알고 있다라고 뭐 하셔야 돼요? 착각을 하셔가지고 수개월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 향상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초반에 어떻게 해요? 안 푸셨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중간중간 너무 문제를 안 푸시면 심심하시기 때문에 확인 문제를 중간중간 교재에 넣었지만 그건 우리가 같이 풀 거고 나중에 이제 문제도 함께 저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시작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과목이 뭐죠? 민법이죠. 민법은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물권법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친족법, 상속법 해서 총 5개 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법 중에서 민법이 가장 큰 법이에요. 조문수가 많아요. 거의 10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로스쿨이나 법학을 전공하시면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보통 한 7학기, 3년 반 이 정도 걸려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인데 다행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체가 다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민법 총칙은 권리의 주체라는 부분이 있고요. 권리의 객체라는 부분이 있고 권리의 변동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권리의 변동만 시험 범위예요. 반만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물권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권법은 질권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뭐죠?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물권법이 양이 좀 제일 많아요. 채권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는 채권법의 한 30% 정도만 해요. 채권법 중에서도 계약법의 일부만 뭐죠? 시험범위고요. 실제로 친족법하고 상속법은 아예 뭐가 아니에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 대신 뭐가 들어가냐면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보호법,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실명법의 법을 단행법을 한 5가지 정도를 더하게 되고요. 이거 우리가 2달 과정으로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문제는 보통 민법 총칙에서 한 9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는 한 15문제 정도 나오고요. 계약법에서는 한 10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에서는 6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 있죠. 그러면 어디가 제일 중요하죠? 물권법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민법 총칙 부분을 제일 열심히 공부해요. 제일 문제가 적게 나오는데. 왜 그런 거죠? 앞에 있어서. 그러니까 앞에를 그냥 이상하게 앞부분만 반복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민법 총칙은 문제도 제일 적게 나올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8월달, 9월달 가면 민법 총칙 부분은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접근할 때는 왠지 쉬운 것 같지만 실제 문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 민법 총칙보다는 다른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물권법 부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물권법 부분은 민법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2차 과목들, 중개사법, 공법, 세법, 지적법, 등기법 이런 2차 과목들의 뭐냐면 기초예요. 그래서 이 물권법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기초가 닦이면 2차 과목을 접근하기도 대단히 뭐죠?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 물권법이 대단히 뭐죠? 중요하다는 거 좀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11월, 12월 강의는 뭐죠? 기초 강의입니다. 그죠?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자제분들 중에서 공부 못하는 분이 있으면 꼭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 애는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기초가 부족한가 봐요. 기초가 부족하면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실력이 향상이 안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 기초는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기초지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가장 뭐죠?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 이제 이 교재가 인쇄가 안 돼가지고 지금 프린터로 드렸잖아요. 처음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주체가 나와요. 권리의 주체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죠? 시험범위 아니에요. 시험범위 아닌데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것은 뭐 깨알같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정도는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유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써먹어야 될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좀 주의하셔야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자연인이 나오고 밑에 1항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권리 능력이란 말이 나오죠. 자, 우리 민법에서 기초로서 권리 능력이란 말을 좀 알아야 돼요. 앞으로 계속 쓸 말이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라는 말도 알아야 돼요. 개념은 쉽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면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만이 오늘 분필 처리 약 올리죠. 법인만이 권리를 뭐죠?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어떤 존재도 뭘 갖지 못하냐면 권리를 못 가져요. 우리 법은요, 이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람 아니면 물건, 요 둘로 나뉘어요.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반려동물이죠. 개는, 저는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거든요, 제가. 개는 법적으로 뭐인 거예요? 네, 물건인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람 아니면 뭐예요? 물건이에요. 고양이도 뭐죠? 물건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최근에 선진국에서는 사람, 물건 말고 중간에 동물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긴 한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고요. 다 사람 아닌 뭐로 가요? 물건으로 가고, 그래서 동물도 뭐죠? 물건이고, 동물이 물건이라는 말은 동물에게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고, 동물은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못 갖는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 한번 나온 적 있는데 유언을 했는데요. 유언장에다 뭐라 썼냐면 내 전 재산을 사랑하는 강아지 뽀삐에게 준다라고 유언을 냈어요. 유언은 무효겠습니까? 유효겠습니까?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유효요? 무효요? 무효? 무효? 대부분 다 무효죠, 그죠? 네, 맞죠, 그죠? 왜냐하면, 네, 그죠. 뽀삐는 물건이고, 물건을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갑자기 해외 토픽이 떠오르는 거죠. 뭐 돈 많은 개새끼 막 이렇게 떠온단 말이죠. 그거는 걔네들은 뭐예요? 사람 물건에 또 뭘 인정해요? 동물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선진국들은 무엇을요? 권리 능력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무림법에서는 사람 아니면 뭐예요? 동물이고 물건은 사람 아니면 물건이고 물건은 절대로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유언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자연인과 법인만이 뭐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자연인을 공부하는 사람이죠. 인간이죠. 자, 교재 보시면 법조문이 나온 제가 읽어볼게요. 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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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출생하기 전에는 권리 능력 없는 거죠. 그러면 출생하기 전인 태아는 뭐예요? 일단 3조에 따르면 생존하는 동안이니까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고 사람인 거잖아요. 태아는 출생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태아는 뭐죠? 물건일까요? 태아는 뭐로 보냐면 엄마 신체 일부로 봐요. 그래서 엄마 몸속에 있는 심장, 간, 폐와 같은 뭐로 봐요? 엄마 신체 일부로 보고요. 태아 자체가 독립한 뭐는 아니에요?
권리 능력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운전하다가 임산부를 치었어요. 근데 그 분이 가슴 아프게도 유산을 하면 보상금이 거의 없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7만 5천 원인데요, 요래요. 왜 그러냐면 유산한 거는 운전자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엄마를 다치게 한 거예요. 엄마의 간을 망가뜨린 것과 똑같다고요. 그죠? 그죠? 근데 엄마를 다치게 한 건데 유산한 것이 중상이겠어요? 경상이겠어요? 경상이에요. 왜냐하면 장기간 입원 가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유산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명백히 뭐죠? 경상이고 통원 치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법적으로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임산부가 교통당하시면 사고 당하시면 보험회사 직원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유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보험회사 직원은 해줄 게 없죠. 그잖아요. 법적으로. 사람인데 가가지고 7만 5천 원인데 이 말이 나오겠어요? 이게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막 보험회사 직원도 임산부가 교통사고 당하셨다 그러면 엄청난 뭐예요? 스트레스고 그 유가족들하고 만나는 것도 보험회사 직원도 뭐죠? 굉장히 뭐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연습하고 가요. 그래가지고 막 뻔뻔한 표정으로 가가지고 7만 5천 원입니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그죠? 이런 이유는 우리는 현행법상 3조에 따라서 출생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하면 뭐가 되죠? 시신이 되죠. 시신은 또 뭐죠? 시체는? 이건 또 뭐예요? 예? 죽은 사람은 뭐예요? 엄마 신체 일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물건이에요. 그래서 사람 아니면 뭐예요? 물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반드시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언젠가는 뭐로 변할 존재죠? 물건으로 변할 존재. 가슴 아프죠. 그죠? 아무튼 사람이 죽는 순간 뭐로 바뀌고요? 물건으로 바뀌고요. 생존하는 동안 뭐가 있습니까?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걸 일단 1차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22페이지의 맨 위에 뭐가 나오냐면 의사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중요한 말인데 의사 능력이란 말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의사 능력이고요. 이러한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인데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자전거를 30만 원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래요. 30만 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된다는 말은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우리 민법적으로는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아예요. 어린아이.
그럼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꼬마를 생각해 보자고요. 5살 먹은 꼬마도 출생을 했죠. 사람이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무능력자고, 얘가 뭘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고 이행할 필요가 없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12살은요. 12살은 의사 능력이 있을까요? 13살은요. 의사 능력이 있을까요? 애매해지죠. 요거는 어떤 기제도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7살 먹었는데 얘가 띨띨해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얘가 10살밖에 안 먹었어요. 10살밖에 나이를 안 먹었어요. 근데 얘가 똘똘해요. 그럼 뭐가 될 수 있냐면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의사 무능력자는 일률적으로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정할 수는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뭐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최근에 재밌는 판결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년 됐나요? 작년인가요? 경기도 용인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12살 먹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죠, 그죠? 벽돌을 던졌는데 밑에서 고양이 애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던 분이 머리를 맞으셔서 사망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사건에서 우리 재판부가 요 아이들의 의사 능력을 부정했어요. 요 아이들은 뭐죠?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은 자신에게 대해서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랬더니 인터넷 댓글에 막 난리가 난 거야. 제가 보니까 뭐 판사가 썩었다는 둥, 사법부가 뭐 미쳤다는 둥, 그럼 12살 먹은 애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얘기냐는 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한 판결은 12살이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판결하냐면 그 유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결을 내려요. 이 아이의 의사 능력을 부정해야지만 유가족들이 보호가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판사가 12살 먹은 이 아이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 유가족들은 이 아이에게 위자료도 청구하고 이 아이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돼요. 돈 줄 능력 있어요, 얘가요? 얘는 한 달에 뭐죠? 5만 원 용돈 받는 애인데 얘한테 아무리 5억 판결을 내려주더라도 그 돈 뭐죠?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 판결처럼 이 아이의 의사 능력을 부정해 버리면은 이 아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유가족들은 누구한테? 부모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런 판결이 나는지, 그죠? 그래서 이런 재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의 주장이 펼쳐져.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우리 아이가 의사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가해자 측에서. 그래야 자기들이 뭐예요? 아무런 책임을 안 지니까.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이 아이에게 뭐예요?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은 뭐 우리 법원이 썩었고 사법부가 미친 게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유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뭐라는 거죠? 의사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도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우리 사법부는요, 뭐 정치적인 판결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민사적인 판결에 대해서만은 믿어도 돼요. 우리 사법부 판단은.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 판단, 법원의 판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상식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판결도
판결도 몰라서 그렇지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가면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무턱대고 판사 나가 뒤져라 뭐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이렇게 신문 기사는 기자만 썼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블로거니 카페니 댓글이니 해가지고 일반인도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일반인도 신문 기자 같은 기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가끔 보면 제가 난감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거는 좀 이게 아닌데 이분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면요, 만취자도 의사 무능력자죠. 제가요 술을 이빠이 처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바이트하고 막 필리는 데 끊어지고 막 병기부여자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도 저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개 같은 놈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만취자도 뭐죠? 의사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또 좀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또 최근에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이 감형해 주죠. 그죠? 난리죠. 그죠? 가지고 이런 술 처먹고 가면 더 나쁜 새끼죠. 어떻게 술 먹겠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의사 무능력자니까 그 행위는 뭐죠? 무효고 책임을 안 져요. 무죄. 만취 상태면. 다만 만취 상태 이런 것이 아니라면 뭐 하게 돼요? 형량을 뭐 하게 돼요? 깎아주게 돼요. 왜요? 책임이 뭐죠? 작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법원이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형량을 감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옳고 그른지는 아직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토론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라는 인류가 5,000년 동안 문명이라는 걸 이루고 살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철학자와 수없이 많은 토론가, 수없이 많은 연구 속에서 만들어진 논리고요. 우리나라가 만든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만취할까요? 혈중 알코올 농도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오는 사람이더라도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야. 그러니까 술을 잘 먹는 분은 소주 5병 먹어도 의사 능력이 있을 수 있고요. 저같이 저 술 못 먹게 생겼죠? 저같이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아닌가요? 조금만 먹어도 의사 무능력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것도 이랬다 저랬다는 거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의사 무능력자면 요거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뭘 떠올려야 되냐면 수면 중인 자를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예요. 제가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죠. 권리 능력 있죠. 그렇지만 자빠져 자고 있는 제가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죠. 의사 무능력.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가장 명백한 예가 뭐냐면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의사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풀어서 보셔야 돼요. 자꾸 이거를 만취자, 유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내용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의사 무능력자에게는 뭐죠? 무효고, 의사 무능력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다.
의사 능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서 접근하셔야 내용이 이상해지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인데 이러한 의사 능력이 있느냐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사람에 따라 따르고 때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는 아니고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교재 이제 보시면은 23페이지 중간에 가지고 제한 능력자 제도 이렇게 나와 있고 1. 의사 능력을 뭐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획일한 제도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한 능력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미성년자고요. 미성년자는 몇 살이죠? 만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잖아요. 이게 왜 유형화, 정형화, 객관적으로 획일한 제도란 얘기냐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로 끊어요? 19살로. 일주일로 딱 끊어가지고 아무리 똘똘하고 뛰어난 친구라 하더라도 19살이 안 됐으면 뭐예요? 미성년자. 아무리 띨띨하고 띨빡한 친구라 하더라도 19살이 넘으면 뭐예요? 성년자. 이렇게 뭐 하는 거라고요? 객관화 획일한 제도고요. 이러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나면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우리 교재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써놨는데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는 보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누가 제한 능력자냐면 피한정후견인도 제한 능력자예요. 피한정후견인이 누군지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피한정후견인이란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 우리가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 피한정후견인이고요. 이 사람도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성년후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피성년후견인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이 사람은 좀 심해요.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 우리가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해요. 일단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린 건 요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법정 대리, 뭐 친권자나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고요. 피성년후견인은 아예 능력이 뭐가 된 사람이에요? 결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뭐죠? 불가능한 사람이다 까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최근에 롯데그룹 신교표 회장님이 언론에 잘 나오죠, 그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신교표 회장님의 여동생이 연세 많으시겠죠, 여동생도, 그죠? 오빠를 성년후견 개시 선고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선고는 안 해주고요. 뭐로 해줬냐면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원이 봤을 때는 신교코 회장님은 능력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뭐한 거죠? 부족하다고 본 거죠. 왜 그런 거죠? 이게 그 롯데그룹이 지금 경영권 다툼이 있잖아요.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지금 여동생분이 이러한 청구를 하게 된 이유는 신곡구 회장님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피성년 후견이 되면 이분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동의를 얻더라도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년 후견 개시가 내려지는 순간 이분은 살아있대 뭐죠? 법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뭘 해준 거죠?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피성년 후견에 달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도 그죠? 근데 문제는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지도 중요하죠. 만약에 큰아들을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면 큰아들이 경영권 다투면서 이기겠죠. 작은아들을 법정 대리인 선임해주면 작은아들이 이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법률사무소를 법정 대리인으로 지명을 했어요. 변호사를.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신교코 회장님은 피한정 후견이 돼가지고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동의를 누구한테 얻으면 돼요?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을 내려줬어요. 명판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원이 경험권 분쟁에 대해서 뭐 하지 않고요? 개입하지 않고 요 신교코 회장님이 피해보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내려주면서 법정 대리인을 누구로요? 로펌이들, 큰 변호사를 로펌으로 선임해 줌으로써 이제 이분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무리 옆에서 뭐 수척수척 거리더라도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하려면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변호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회장님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못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러한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의 법률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까지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끝입니다. 교재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요. 넘기셔가지고 이제 27페이지에 제2절 하단에 나오는 뭐죠? 법인으로 갈 거예요. 제가 설명 안 드린 거 모르셔도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왔죠. 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뭐죠? 권리 능력인데 자연인도 있고 무엇도요?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법인의 개념을 정리할 거예요. 법인을. 자, 법인의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사단법인인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발기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는 게 아니라 뭘 만들죠? 법인을 만드는데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하지만 이 정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뭐 목적, 사무소 소재지, 뭐 이사의 임명 방법, 뭐 자산, 뭐 그러니까 자본금이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게 돼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기소에 가서 뭘 하냐면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법인이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민법상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뭐가 돼요? 법인이 돼요. 그러면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가 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하면 법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이 아니니까. 또 설립등기래야 법인이 된다는 말은 설립등기래야 뭘 갖게 되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더라도 뭘 안 하면요? 설립등기를 안 하면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 얘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뭐냐면요, 조직과 체계가 완비가 됐어요. 법인으로서 실질을 다 갖췄어요. 다만 뭔 안 하고 있어요?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뭐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우리 민법상 뭘 해야지만 법인이 됩니까?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따라서 법인으로서 실질은 모두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안 했으면 뭐가 아니에요? 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고,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뭘 가져요? 권리 능력을 가져요. 따라서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했으면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해요. 실제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요, 정당이에요. 민주당, 한나라당 하는 정당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보면 조직과 체계가 아주 잘 돼 있죠. 뭐 당원, 당규, 뭐 무슨 국가주의처럼 제되어 있죠. 그렇지만 설립 등기는 안 해요. 법인으로서. 그러니까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거예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발기인을 가만 보면은 얘네들은 법인을 설립한다는 공동의 목적만 있죠. 아직 정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런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죠. 이렇게 공동의 목적만 있고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합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합들은 법에서는 조합이 아닌 거예요.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 아니에요. 농업협동조합은 설립 등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에요. 재건축조합도 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건축조합은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이지 뭐가 아니에요? 조합이 아니에요. 노동조합도 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동조합도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요. 뭐만 안 할 뿐이에요? 설립 등기만 안 할 뿐이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지 뭐가 아니에요? 조합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뭐가 있느냐? 발기인도 대표적인 조합이고요. 수험적으로 가장 흔한 조합은 뭐냐면 동업자가 조합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친구하고 저하고 반씩 내가지고 포장마차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포장마차를 함께 운영한다는 뭐는 있어요? 공동의 목적은 있지만 둘 사이에는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어요. 동업자가 뭐예요? 조합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책에서 동업자 조합 그러면 동업자 모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동업자 자체가 뭐인 거예요?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조합하면 노동조합을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뭘 떠올려야 돼요? 동업자를 떠올리셔야 돼요. 조합 계약하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동업 계약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중에서 수험적으로 중요한 건 정당은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면 종중과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시법 하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의 예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는데 우리 민법은 종중과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 일반적으로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죠. 그렇지만 교회는 법인으로서 뭘 하진 않아요? 설립 등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뭐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찰도. 그 다음에 종중 뭘 말하는 거죠? 종친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김해 김씨 종친회, 뭐 저는 순웅한 씨죠. 순웅한 씨 종친회 이런 종친회도 일반적으로 조직과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종친회도 일반적으로 뭐는 안 해요? 설립 등기는 안 해요. 그래서 뭐가 되죠?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뭐죠? 조합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조합은 뭐가 있죠? 동업자가 있다. 그 다음에 조직과 체계가 완비가 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종중과 교회가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됩니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되고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페이지 29페이지 권리의 변동을 볼 겁니다.